안녕하세요. 잠꼬대미야. 오늘 이번 편은 엄마의 말뚝 3, 엄마의 말뚝 완결편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엄마의 말뚝 3편은 이제 매우 짧아요. 매우 짧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1991년에 출판되었다고 하네요. 이 짧은 단편이 2편 이후에 10년이 걸려서 출판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직 투병 중이다 라는 말로 싱겁게 끝나죠. 엄마의 말뚝 2가. 그런 걸 보면은 분명히 이제 마무리 회차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추측이긴 하지만 1, 2편은 자신의 경험을 축으로 썼기 때문에 글이 막 슬슬슬 써진 거 아닌가? 근데 이제 3편은 순전히 픽션이라서 잘 안 써진 거 아닐까? 라는 그냥 순전히 근거 없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3편 매우 짧고요. 짧아서 그렇게 또 특이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근데 내용은 없는데 그 무게감은 1, 2편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여운이 무척 깊어요. 전 개인적으로 무척 깊더라고요. 그 무덤 말뚝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 그게 이제 우리 모든 무덤에다가 헌정할 수 있는 애도의 말이 되죠. 만약 우리 모든 무덤에 이렇게 Rest in Peace 이렇게 이제 헌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엄마의 말뚝 이름에 새겨진 이 엄마의 이름, 그게 이제 기숙이라고 하는데, 그게 해석해보면 Rest in Peace더라고요. 그리고 그 엄마의 말뚝은 독립된 3편이라기보다는 1, 2편의 에필로그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 2편을 모르고 그 죽은 엄마에 대해 애도를 하는 레스트 인 피스는 1, 2편 없이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엄마는 그 이후로도 7년을 더 산다. 거동에 크게 제약을 받진 않지만 화장실 문제는 제 손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삶을 지탱하는 노인네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바람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약 처방은 받아들이지만 자기 몸보신을 위한 약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는 노인네예요. 딸은 7년 전 엄마의 유언인 오빠의 뺄가루를 날렸던 강화도 그 바다 위에 자신을 화장해달라는 유언을 딸은 잊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만 엄마가 그 유언을 확인할 여유도 없이 그냥 망령의 길로 접어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들 중 누구도 화장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유언을 직접 들은 딸마저도 그걸 원치 않아요. 손주들은 두고온 땅을 향해 그 유해를 뿌리는 그 화장을 전쟁 세대들에게 맺힌 한풀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런 청승을 대신 떨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손자들은 묘자리를 받고, 그리고 딸은 그런 장손주의 결정을 핑계로 엄마의 유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을 이렇게 그냥 대충 합리화합니다. 그 적당한 애도와 함께. 사뭇날 다시 찾은 무덤에는 묘비 대신에 임시로 박아놓은 말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몸기자 잘숙자, 기숙이라는 엄마의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었던 거죠. 아, 그렇지, 우리 엄마 이름이 기숙이었지. 맞아. 그 보통들 많이 쓰는 맑을 숙자 안 쓰고 왜 잘숙자를 썼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나죠. 이렇게 긴 여운을 남기는 에필로그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읽어봅니다. 정말 명문이에요. 이 끝맺음은 진짜 제 뒤통수를 진짜 제대로 한번 휘갈긴 그런 끝맺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역정, 한. 그 한 여성으로서의 한. 그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한을 어루만지는 유비명인 거지. 기숙. 몸기자 잘숙자.
몸을 누이는 말뚝, 곧 Rest in Peace. 검색해봤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검색한 건 아닌데 박완서 선생의 모친의 실제 이름이 기숙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분 픽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이제 자신의 유언을 그리고 다른 엄마의 유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엄마는 자신의 유언을 들어주지 않은 딸을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 놓아주고 그냥 내리고 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손주들은 이제 아마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감수해야 할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남들 보는 눈도 있어서 화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가 절할 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마도 이제 화장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그 사회적 체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두고 온 선산을 바라보며 유해를 날리는 일을 손주들은 일종의 청승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80년대 이제 가난한 것은 다 자신의 게으름 탓이라는 그 개발 논리 시대. 그 시대에서 화장은 이제 그 흔한 땅덩어리 하나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 절차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80년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영역 부근 교외지의 묘자리에 땅값으로 뭐 8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들었다고 이게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 시대 8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물가하고 땅값하고 또 전혀 다른 좀 상승세를, 좀 더 큰, 땅값이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물가로 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좀 그렇네요. 그 일영역은 지금으로 치면은 고향 지도로 보니까 고향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의 일영역이라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유원지로 종종 이렇게 가족 유원지로 이렇게 놀러 갔었던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슬픔과 유감을 일상의 논리로 만들어 버리는 일. 그 장례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모두가 다 하는 그런 표준적인 장례 절차가 있죠. 그 결혼할 때 지금은 그런 풍습 없지만 결혼할 때 이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함을 팔러 가잖아요. 그리고 오징어 뒤집어 쓰고 그리고 오징어 뒤집어 쓰고 적당히 흥정하면서 뭐 돈 벌어가면서 이제 그런 함 파는 그런 것처럼 그 장례 문화에도 이제 흥정해서 처리하는 장례 문화에 가족들은 대충 이제 편승해서 대충 차리고 그 엄마의 청승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을 내리고 기억 속에 박제가 되죠.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강화도 집에 가끔 강화도 이집이라고 강화도 이씨 집안 이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감정에 젖었던 모양의 엄마가 이제 그런 청승들이 그 가족들이 보기엔 청승들이 기억 속에 박제가 되는 거죠. 엄마의 상처는 역사가 기억할 일이지 자기네 가족이 기억할 일은 아닌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은 게 가족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단위일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결정을 결국 죽은 엄마의 혼은 원망하고 있을까 아닐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답이 묘비명에 새겨진 엄마 이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딸은 이제 손자들의 결정을 핑계로 어쩔 수 없었다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엄마는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딸과 손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기숙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는 이미 사실 모든 그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레디고 했고요.
오빠의 죽음, 그 피 맺힌 한을 뒤로 하고 불교에 귀의하고 그 아들이 남긴 혈육을 잘 보살피면서 평화롭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 업적의 시대, 상실의 시대, 그리고 반성의 시대. 엄마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로했지만 실은 이게 이런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를 위한 위로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무덤 앞에서 레스트 인 피스 하는 거겠죠. 그 대신에 기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엄마의 세 번째 말뚝은 태어날 때의 첫 재산이었던 이름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결국은. 죽을 때쯤에 엄마는 또 한 번 환각을 봅니다. 종종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환각 속에는 더 이상 오빠라든가 죽은 남편이라든가 하는 이제 엄마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엄마 인생에서 이제 잠깐 스쳤던 그 엑스트라들이 이제 등장하는 모양입니다. 엄마를 데려가려는 저승사자는 이제 북한 보위부 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호뱅이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호뱅이가 뭐냐면은 이제 개성 박적골 시절에 밥 빌어먹던 떠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작가 딸도 그 호뱅이를 기억을 해요. 뭐 어렸을 때 호뱅이 잠뱅이에 니 가서 말, 호뱅이 바지 쓰긴 똥자루 가서 말이래 하면서 놀려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아무것도 아닌 호뱅이가 엄마의 인생 마지막 연극에 막을 내리는 커튼콜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 레리꼬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인생은 더 이상 리얼하지 않은 거죠. 인생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레리꼬 하고 나면은 뭐 특별할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냥 모든 특별함이 일상적 평범함으로 평준화되는 모양입니다. 그 장장한 인생의 막을 내리려는 그 금쪽 같은 시간에 인간의 불가사의가 조금도 신비하거나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조잡한 허구처럼 여겨졌다고 딸은 말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이제 리얼하다, 생생하다 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리얼하다는 것을 사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사실이라는 것 그 자체가 리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리얼함, 생생함은 환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실상 리얼은 표현할 때 리얼한 거지 그냥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리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억 속에서 리얼하게 재구성되는 거지 그냥 사실 자체가 리얼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상수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영화거든요. 홍상수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뭔가 맨날 어색해. 그리고 뭔가 어눌하고 어렵게 찍지도 않아요. 그냥 대본도 없대요. 대본도 없이 그냥 막 찍는데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서 이거 홍상수 영화를 리얼리즘 영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오히려 이제 어색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래서 홍상수를 리얼리스트라고 부르지 않기도 하죠.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얼하다고 하는 근거를 배우의 어눌한 연기에서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리얼과 과장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장장한 인생이 조잡한 허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잘 구성된 허구인 것처럼 느껴질 법은 하다. 그러니까 리얼은 잘 구성된 허구다. 이제 저기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의 진자를 읽을 때도 제가 좀 논의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리얼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리코 하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마지막은 호뱅이 같은 까메오가
담담하게 그냥 커튼을 닫는다. 일상성으로. 그게 이제 죽음을 목전에 앞둔 어떤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기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박완서 선생의 이게 엄마의 말뚝의 마지막 그 엔딩이 오히려 더 깊이가 그 일상성으로 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의 출판 연도가 1981년인데 이 짧은 3편의 에필로그가 1991년에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작가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무척 고민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상상이 그냥 근거 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강력하게 인상 깊은 마무리 모티브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 엄마의 이름으로 해서 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런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아무 근거는 없어요. 정말 강력한 여운입니다. 엄마의 이름이 마지막 엄마의 말뚝이었다는 것. 엄마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벼운 도발인 거죠. 그 시대에. 사실 여자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애 낳으면 누구 엄마로 어디 댁으로 불리는 거지. 뭐 마산댁, 하만댁 뭐 이렇게 불리는 거지. 하다못해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출가하면 죽으나 사나 그 집 귀신이라더니 그 집에서 이름 한자 넣어주는 게 무에 그리 큰일이라고. 저는 우리 할머니 이름을 모릅니다. 할머니 무덤에도 족보에도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영천이씨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여자의 이름은 사실 그 집안의 족보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 출가한 집의 족보에는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엄마의 마지막 말뚝이 이름이었다는 것은 그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 담론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어떤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제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캐릭터 심리 분석보다는 스토리 진행에 일차적으로도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죠. 제 독서 스타일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처음 독서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읽는데 이 박완서 소설은 좀 우리에게 좀 다른 독서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의 소설은 스토리 진행보다는 심리 분석에 먼저 몰두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감각적인 문장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빨 없이 잇몸만으로 일을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뭐 이런 문장. 뭐 이런 감각적으로 먼저 막 읽히는 그런 문장들 때문에 심리 분석에 먼저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게 모방하고 싶은 비유와 표현들, 또 이제 간혹 웃기고 위트 있는 표현들도 많아서 만화책 읽듯이 빨리 읽기가 진짜 아까운 소설이에요. 1편과 2편은 이제 거의 사실을 다루고 있는 것 같고 3편은 픽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설을 가지고 이제 픽션이네 아니네 따지는 게 사실 우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지는 이유가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와?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하는 이제 박완서 선생의 자전적 소설을 제가 먼저 읽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소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가 되게 의식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연마의 말뚝을 읽었다면은 이 두 자전적 소설을 마저 읽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아마. 예. 네, 이렇게 해서 박완서 소설의 엄마의 말뚝 1, 2, 3를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읽은 척 뭐 이런저런 방송 보면서 읽은 척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소설이다. 한 번씩은 다 읽어봐야겠다. 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